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신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아마 믿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녔고 전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남편은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제 곁을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얼마 있던 재산조차도 남편의 치료비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그 빈자리는 지금도 여전히 가슴속에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남편이 떠난 뒤로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고요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매일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딸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위와 딸은 맞벌이 부부로 살았어요. 딸은 조그만 회사에 다녔고 사위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로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집에서 사위와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 몇 달간은 딸과 사위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위는 저를 배려해 주었고 손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면 사위는 장모님, 제가 하면 되니까 소파에 앉아 편히 쉬고 계세요. 그때는 사위의 배려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 점점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자 사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평생 집안 청소하면서 사신 건 알겠는데 저희 집 청소는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장모님이 청소하시면 제가 물건 놓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다 엉망이 돼요. 이런 식의 말들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사위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고 저를 제외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내 그 배려 속에 숨겨진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제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에게는 그 변화를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고 결국 저는 그저 참아내야 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쉬세요. 제가 할 테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의 말 속에는 더 이상 배려는 없고 그저 불편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위가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장모님, 주방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모님은 아기랑 놀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그 말 속에서 분명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가슴 속에 뭔가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저는 그저 내가 우회한 것일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에 돌아와도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사위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왜 저렇게 차갑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결국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면 장모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빨래 정리할게요. 화분에 물이라도 주려 하면 장모님, 그냥 쉬세요. 화분에 물 주는 날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정확히 정해진 양만 줘야 된다고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나를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는 점점 제가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손자와 놀고 있던 저에게 사위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놀아줄게요. 장모님은 나가서 드라마나 보세요. 그 말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사위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고 차가운 공기가 내 주변을 감싸는 것 같았고 혼자 있는 방 안에서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위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지다 못해 얼음장 같았죠. 식사 시간에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는 더욱더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마치 그 집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저하게 사위가 의도한 대로 된 것이었죠. 사위는 점차적으로 저를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갔습니다. 작은 질문을 던져도 귀찮다는 듯 짧은 답변만 돌아오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사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서방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그래.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누가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장모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장모님이 거실에 그렇게 딱 계시면 숨이 막혀요. 장모님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저 대신할 때마다 한마디씩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게 저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모님이 같이 사시니 제가 편하게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좀 더웠나요? 장모님 안 계시면 집에서 반바지만 입고 편하게 일할 텐데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칼날에 마음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그런 짐을 지은 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위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솔직히 장모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장모님이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장모님이 집에 있는 게 저에겐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말은 너무 차갑고 그동안 제가 쏟아온 모든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딸은 제가 떠나는 것을 한사코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없었고
딸에게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저에게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죄송해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울 수 없었어요. 눈물이 정말 멈출 줄을 모르고 흘렀습니다. 평생 이 한 몸을 바쳐 키운 딸과 사위가 저를 떠나게 만드는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배신감의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숨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참으며 걷다 보니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나를 보며 웃어주었던 시간들, 딸의 졸업식, 첫 취업 그리고 결혼식까지요.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필름이 흘러가듯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 기억들 덕분에 잠시 따뜻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고 그 길을 계속 걸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가야 했죠. 그래 혼자서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내 옆에 있다면 나에게 호되게 혼을 낼 거야. 지금까지 용기 있게 살아온 내 자신을 믿자. 나는 강한 여자야. 제 손에는 딸이 주었던 1,000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이제는 자녀마저 저를 내몰고 있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고 길을 걷던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굴 보든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저만 불행한 것처럼 느꼈어요.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계속해서 자책을 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도로에 달리는 차로 뛰어들고 싶기도 했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길을 걷다 보니 몸이 점점 더 무겁고 지쳐갔습니다. 우선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근처에 작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주인분이 계시더군요. 여관 주인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기 투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제가 돈이 없어 보였는지 미심쩍은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저는 일단 한 달치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친절하게 저를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지친 몸을 뉘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 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딸과의 추억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보이는 듯 했어요. 남편이 승진하였을 때, 딸이 처음으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등 수많은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 너무나도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은 정말 끊임없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내 삶이 왜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 슬픔 뒤에는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삶을 살아가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행동은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제 상처는 너무나 무겁고 깊었습니다.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여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은 창문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여관방이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쌓인 억울함과 고독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화살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렇게 즐거운 날들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행복했던 시절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은 돈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관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고 제 남아있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남은 돈마저 다 써버릴 게 뻔했습니다. 제가 투숙하던 여관은 하루 비용이 4만 원이었어요. 한 달씩 장기 투숙을 하면 비용이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로 투숙을 하면 30% 할인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84만 원의 비용이 여관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처음엔 상실감에 밥도 잘 먹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는 고파왔어요. 밥도 사 먹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대충 이것저것 사 먹었어요. 그러나 편의점 음식만 먹다 보니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가장 저렴한 식당을 찾아 밥을 사 먹었어요. 주로 가격이 싼 기사식당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 뷔페 식당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5천 원짜리 짜장면을 파는 집이 저에게는 가장 고마운 식당이었어요. 그 짜장면은 정말 맛도 좋았어요. 아끼고 해도 매달 120 이상씩은 쓰게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을 갖고 나왔지만 그렇게 여관에서 6개월을 지내고 나니 제 수중에는 돈 280만 원만 남게 되었어요. 저는 위기감을 느꼈죠. 이제 석 달 후면 이 돈도 다 떨어진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현실은 정말 가혹했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저는 일단 여관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2~3달은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저는 찜질방에 머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노라 다짐했어요. 제가 묵던 찜질방에도 식당이 있고 간식을 파는 매점도 있더군요. 일단 저는 찜질방 사장님에게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은 제 나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세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들겠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저는 아침이면 찜질방에서 나와서 거리를 헤매이며 이곳저곳 일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는 곳에서는 한결같이 제 나이가 많다며 거절을 하였어요.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찜질방을 나오기 하루 전 저는 편의점에 들려서 가장 싼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군요. 그러다 문득 그 속에서 저는 홀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만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폐지를 줍고 가게에서 버리는 공병을 모아갔어요. 큰 리어카를 작은 몸의 할머니가 끌고 힘겹게 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일은 내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몸은 그 할머니에게 가더라고요. 막상 말을 붙이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할머니께 용기 내어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도 이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화가 난 듯이 말하더군요. 이봐요, 이게 뭐 쉬운 일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고 돈도 얼마 못 벌어요. 그리고 당신까지 일을 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요. 보아하니 힘도 없어 보이는데 리어카를 끌지도 못할 것 같은데 딴 일이나 알아보슈. 그리곤 할머니는 손살같이 리어커를 끌고 가더군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론 그 할머니 말이 다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자신도 없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찜질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보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무작정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오랜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릴 적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이 없던 저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중에 돈도 다 떨어졌고 지낼 곳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진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실 문을 나와서 밖으로 나가려고 교회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교회 현관문을 열고 낯이 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가 묻던 찜질방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시고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우리 교회에 다니시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일자리 좀 구하러 다니다가 어릴 적 교회 다닌 생각이 나서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 잠시 들렸어요. 제가 말하자 사장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어머님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아니요,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제가 저희 찜질방 매점에 일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어머님 보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서 안 그래도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찜질방 사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찜질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찜질방 매점에서 주로 간식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손님들은 손목에 찬 열쇠로 다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찜질방 한켠에 작은 방도 사장님이 내주셔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직원이라 밥도 찜질방 식당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한 달 월급으로 저에게 150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되니 저는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저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때는 사장님과 같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찜질방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사장님실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쭉 지켜보니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실은 저의 아버님께서 올해 80세이신데 5년 전 사별하신 후에 많이 외로워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어머님께서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장님의 뜻밖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제가 부담스러워하자 재차 말하셨어요. 어머님 편하게 그냥 말동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먼저 죽은 남편에게 배신하는 거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사장님의 아버님은 점잖은 노신사분이셨어요. 이름은 장태석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분과의 대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였어요. 장 할아버지는 아들 집 근처에서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장 할아버지는 제게 전 부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저와 닮아 있더라고요. 장 할아버지는 제게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박 여사님, 이제 우리 같이 삽시다. 자녀들이 제게 잘하지만 자녀들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네요. 저는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어요. 장할아버지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지만 전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걸리더군요. 한 달을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저는 장할아버지와 같이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더 잘 사는 게 전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고 날 버린 자녀들에게도 작은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장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푸른 나무입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